안녕하십니까. 현대사 포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950년 7월 2일 인민군이 한강 넘는 거, 도하작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인민군은 7월 1일 날 아침 6시에 서쪽에는 인민군 3사단이, 동쪽에는 인민군 4사단이, 그리고 김포 근방에는 인민군 6사단이 일제히 곡사포를 쏘고 박격포를 쏘면서 한강 뚝 그리고 수도고지에 있는 이렇게 국군을 향해서 쏘나겨듯이 곡사포, 박격포, 포탄을 퍼부었습니다. 그런데 국군은 곡사포가 없고 박격포가 없고 포가 없어서 소총만 가지고 인민군이 공격하는 것을 막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포탄에 떨어지면 그대로 갖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제 전사하게 된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인민군은 곡사포, 박격포 그리고 전차포로 쏘아서 저 천호동에서부터 흑석동에서부터 김포까지 쏘나기 퍼붓듯이 하는데 국군은 전혀 반격을 얻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박격포가 없고 곡사포가 없고 포가 없어서 소총 가지고는 한강 넘을 정도로 이렇게 길이가 200m밖에 소총은 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소총 갖고는 인민군을 대항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포를 맞고 이렇게 참호 속에서 전사를 죽여야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군은 7월 1일 오후부터 이렇게 배를 통해서 또는 조그마한 배를 통해서 뗏목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한강을 넘기 시작하는데 국군이 박격포가 있으면 한강 넘는 인민군을 쏘는데 이렇게 소총 갖고는 쏠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7월 1일 날 인민군이 이제 한강 쪽으로 싹 다 올라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흑석동 같은데 천호동 김포 같은 데는 이제 육지로 인민군이 올라오니까 이제 육지에서 이렇게 국군하고 이제 싸움이 붙었는데 육지에 올라온 인민군들은 박격포로 막 국군이 있는 데를 쏘아대니까 박격포는 4km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국군이 갖고 있는 소총은 200m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싸움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흑석동에 있는 수조고추도 점령되고 그리고 이제 동작동 위에 그 고추가 점령되니까 노량진도 쉽게 점령하고 다른 데도 쉽게 점령할 수가 있었습니다. 7월 2일 날 인민군이 이제 아침부터 또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곡사포, 박격포 막 쏘나기같이 퍼부서 되니까 동작동네 수도고치를 인민군이 이제 점령하니까 동작동에는 그 고치, 수도고치에서 노량진을 해서 공격하니까 노량진에 있는 국군이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이제 영등포로 도망을 갔죠. 그러니까 영등포가 뒤에 이제 비니까 여의도에서 싸움을 잘하고 있는 8년대 서중철 연대장이 부상을 입고 결국은 이제 1200명 중에서 400명이 전사하고 한 1000명 정도가 이제 영등포로 후퇴를 했죠. 인민군 그때 한 200명가량 이제 죽은 거죠. 그리고 이제 국군 장충권 소령이 오류동에서 부평에서 세상에 박격포 6문 가지고 36,000발 그러니까 한 4만 발을 막 쏘아가면서 인민군 6사단이 공격하는 것을 잘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이제 뭐 이렇게 노량진에 인민군이 점령했다. 그리고 영등포로 올 거다. 그러니까 장충권 부대가 싸우다가 수원으로 전부 다 후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군은 7월 1일 날 오고 7월 2일 날 오고 이틀 동안 한강을 방어하고 그리고 인민군은 이틀 만에 한강 쪽을 완전히 다 점령을 해버렸습니다. 이걸로서 이제 한강 방어는 이틀 만에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한강이 끝난 이유가 최병덕 참모총장이 송혁찬 헌병사령관한테 군 차량은 한강을 넘지 말라, 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미아리에서 싸우고 있는 국군 포부대, 그다음에 곡사포, 박격포 쫙 전부 다 트럭으로 해서 한강을 넘어서 한강으로 뺐으면은 이런 일이 없죠. 곡사포로 쏘고 박격포도 쏘고 그러는데 그 많은 무기를 한강을 넘지 못하도록 송유찬 헌병사령한테 명령을 해가지고
군 트럭이 무기를 가지고 한강을 넘지 못해서 오늘날 박혁포나 곡사포가 한 번도 한강에서 방어를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27일 날 28일 날 새벽에 한강교를 끊을 때 최병덕 참모총장이나 김백일 참모부장이 국군 1사단 백선엽 사단장한테 곧 한강교가 끊어지니까 만난을 극복하고 한강 넘으라 했으면은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렇게 1사단이 한강을 넘었으면은 이렇게 천호동에서 김포까지 곡사포 한 40문, 그 다음에 박표포 수백 문, 그리고 대전사포 그런 가지고 쫙 방어해서 막았더라면은, 그리고 철로 하나 안 끊어진 것을 끊었더라면은 이민군이 감히 한강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최병대가 명령을 안 내려가지고 아무 포를 갖고 한강을 넘지 못해갖고 이틀 동안 한강이 다 이제 무너져 버리고, 그리고 박격포를 한 번도 쏘지 못하고 국산포도 쏘지 못하고 2일 만에 다 점령돼 버렸습니다. 이것은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틀 동안 국군이 인민군 박격포나 곡사포에 얼마나 많이 그냥 움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포탄이 맞아서 죽었는지 전사했는지 그걸 보면 참 너무나도 기가 막힙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38선에서 휴전선까지 김일철 대회, 그러니까 춘천에는 8년대 정보주임이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김백일은 공산주의자다. 그래서 참모총장한테 체포해서 조사하게 해주시오. 건의를 올렸는데 그 건의가 어떻게 정보가 새나가지고 김백일이가 하루는 김일철 정보주임한테 오라고 그래서 이거 들켰는가 보구나, 잘못하면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권총에 안전피를 빼고 실탄 8발을 넣어가지고 만약에 이제 김백일이가 쏘면은 자기도 같이 죽으려고 준비를 다 하고 가는데, 김백일이 사무실에 가니까 총을 쏴서 죽이려고 하지 않고 살살 달리더래요. 그래서 자기도 뭐 거기서 총을 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무마가 됐다고 그래요. 이 책이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김백일이가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가 25일 날 24일 날 휴가 보는 것도 최병덕하고 김백일로 같이 의논해서 보내고, 그리고 최병덕이가 한강을 넘을 때 김백일은 남았는데 김백일이가 이렇게 1사단 백선엽 사단장한테 곧 한강이 끊어질 거니까 이렇게 한강 넘으십시오. 이렇게 전화 한 통만 했으면은 1사단이 그렇게 망하지 않을 건데 김백일도 전화 한 통 안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김백일도 간첩이라는 유력한 증거인데, 거제도 가면은 김백일 기념탑이 있어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군번 1번의 외길 인생길 이형은 회고로 국회 도서관에다가 이제 납품한 거 이게. 그리고 출판은 중앙일보사에서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이영근은 우리나라 국군 번호가 1번, 장교 번호가 1번이고 최병대가 2번이에요. 그때 당시 소장은 최병대가 소장이고 이영근이가 소장이고, 그런데 이영근이가 참 똑똑한 사람인데 이승만 대통령이 이영근을 참모총장 세웠으면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이제 회고록을 쓰고는 55페이지 보면은 육군 지부 통적 분자가 있었다. 6.25 초기에 10대 불가사의 해서 어째서 24일 날 휴가로 보내는가, 어째서 이렇게 사단장을 다 바꾸는가, 그리고 어째서 실탄을 주지 않았는가, 어째서 이사단이 의정부에서 참패했는가, 그걸 잘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자기는 이걸 증거를 못 대고 이제 죽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잘 밝혀가지고 10대 불가사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써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상을 떠났죠. 창동전투에서 최병덕 보고 이영근 이제 이사단장이 여기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포를 한강 이남으로 빼고 병력을 한강 이남으로 빼서 한강에서 반격을 해야지, 방어를 해야지, 여기서는 도저히 방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최병대가 이영근을 이사단장에서 해물시켜 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이영근 사단장이 말한 대로 한강에서 방어했으면은 인민군이 한강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참모총장 세웠으면은 4일 만에 서울이 점령되고 오늘날 이런 일이 없는 건데 세상에 간첩 같은 이렇게 최병덕을 임명을 하고 이영근 같은 사람을 병신 만들어 갖고 오늘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하우스만 증언, 여기도 최병덕하고 김백일이가 이상하다, 그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군입니다. 아주 정보도 정확하고 그리고 판단도 객관적으로 했지 주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김백일이나 또 이렇게 최병대가 문제가 있다고 설명을 잘한 책입니다. 이렇게 최병덕이가 간첩이기 때문에 이틀 동안 그 박격포를 다 맞아가면서도 방어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도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박정희도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1949년 1월 달에 전향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의 사면령 살리겠다는 이렇게 만자를 쓴 것을 보여주고 박정희 대표가 이제 전향을 하면서 국군 안에는 남대당원을 전부 다 이제 공개를 했어요. 그때 최병덕도 공산당원이다, 이 사람들 체포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숙청을 해야 된다. 박정희가 한마디만 했으면은 최병덕은 체포해서 조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병덕이가 간첩이라는 것을 박정희가 공개를 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 김백일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리고 춘천에 있는 8년대 표면 대대장과 강태모 대대장도 공개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계대들을 다 데리고 월북을 한 거죠. 그때 만약에 1월 달에 이렇게 표면하고 강태문을 공격을 했으면은, 그때 체포해서 숙청했으면은 이계대대가 월북을 못하죠. 그러니까 이계대대 월북은 표면하고 강태문을 공격 안 한 그 책임이 박정희한테도 대한테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7사단 그 공병부대장 최정훈도 완전히 이게 공산당원이고 간첩이었는데 이 사람도 공산당원이다. 그래서 최정훈이가 축청되고 거기에 이제 완전한 우익이 공병부대장이 됐더라면은 의정부가 그렇게 뚫리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4,700명을 공격했더라도 최병덕, 김백일, 그 다음에 표미원, 강태호, 최정훈 이 5사람을 공개 안 해서 오늘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위도 이 책임에서 면할 수가 없습니다. 1974년도 72년도인가 해서 이제 남북 이렇게 협의를 했죠. 그때 7.4 공동성명, 그러니까 74년도 이렇게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7.4 공동성명에 제1항에 열세를 백격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알고 카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7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죠. 저 열세를 백격하고 우리끼리 통일하자 그랬는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열세는 중국입니까? 일본입니까? 러시아입니까? 어디가 열세입니까? 한국이 지금 7만 명의 미군이 있는데 미군이 열세를 백격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 그것 아닙니까? 만약에 미군 때문에 통일을 못해서 한국이 이렇게 분단돼 갖고 고통받는다면은 그냥 7만 명을 다 후퇴시킬 테니까 그러면은 그냥 우지민께 해보십시오 하고 카타가 막 박정희 대통령한테 막 이렇게 좀 안 좋게 이야기하니까 박정희가 깜짝 놀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어찌고 이제 변명해가지고 사정을 해서 5만 명을 철수하고 2만 8천 명이 남은 것이 오늘날 미군이 남은 것입니다. 그때 카타가 그냥 싹 철수했으면은 그때 그냥 난리 나죠. 74년도에. 그러니까 열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한다. 이걸 보면은 박정희가 완전히 전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병덕, 김백일, 최정은, 그 다음에 표면 강태호 5명을 그냥 놔둬가지고 이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박정희가 완전히 전향하지 않았다는 유력한 증거는 74년도인가에 박정희 대통령이 남로당 세 번째 대표였던
박갑둥이가 북한에서 김일성이 숙청하는데 반드시 살아서 일본으로 도망쳤어요. 일본에서 박갑둥이가 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갑둥한테서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에는 통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박갑둥이 일본에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박갑둥이를 박정희 대통령이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찌 나를 부르는가. 그러고 이제 박갑둥이가 청와대로 갔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을 딱 만나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박갑둥한테 박헌영 선생님에 대해서 전교를 쓸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이 소리를 듣고 박갑둥이가 막 깜짝 놀랐대요. 박헌영 선생이라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전교를 쓸 수 있는가? 그러면서 박정희 대통령이 하는 소리가 나는 박헌영의 태제가 내 세계관이고 인생관이다 이러더래요. 그래서 박헌영이가 기절할 정도로 놀래버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전교를 쓸 수 있느냐? 그래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사장 이건희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신문에다가 연재할 수 있는 지면을 줄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줄 수 있다고. 그러면은 원고료도 값도 줄 수 있느냐고. 그러면 뭐 각하가 원하시면 해드려야지요. 그럼 얼마 준비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500만 원 정도만 해주시라고. 그래서 500만 원을 현금으로 박갑둥한테 주더래요. 그 500만 원 그때 당시 집 좋은 거 한 채거든요. 그러니까 박갑둥이가 그냥 기절할 정도로 놀랐는데 중앙부에 연재한 것을 이제 연재가 끝난 다음에 책으로 만들어낸 것이 이게 이제 박헌영입니다. 박갑둥 지음 박헌영. 그리고 인간사에서 이제 정리해갖고 나온 책이 이 박헌영입니다. 이걸 보면은 그리고 박갑둥과 박정희 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거 보면은 박정희는 완전히 전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76년도에 카터가 이제 청와대에서 박정희를 만나고 나오는 길에 현관에서 이렇게 카터가 중얼중얼 이야기하면서 하는 소리가 박정희 대통령 갖고는 안 되겠다. 요 말을 하더래요. 그걸 김재규가 따라다니면서 전부 다 정부부장이니까 전부 다 이제 안내도 하고 했는데 그 얘기를 김재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김재규가 지금 박정희 대통령은 공산주의에서 부르주아 혁명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으로 이제 바꿔주는데 지금 프롤레타리아 혁명 단계를 이뤄나가는 것 아닌가 이렇게 의심을 했다고 그래요. 김재규가. 그래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째는 부마 사건 수습하는데 차지철을 막 땡크로냐 20만 막 죽여버리면 끝갖고 왜 염려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차지철하고 김재규하고 그냥 언쟁이 붙어졌고, 두 번째는 최태민하고 박근혜 사건 때 김재규가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그냥 결심을 했고, 세 번째로는 카터가 현관에서 나올 때 박정희 대통령 갖고는 안 되겠다 이 한마디가 김재규가 세 가지 이유를 가지고 암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돌아가실 때까지 이렇게 공산주의 사상을 버리지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틀 동안 최병덕을 간첩을 이렇게 숙청을 못 해가지고 이 난리를 치르고 이틀 동안 그 박혁포 세를 받으면서도 국군이 저항을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순신 장군을 굉장히 이렇게 인자하고 부하들을 사랑하고 이렇게 국민들을 사랑하고 참 좋은 분으로만 알고 있는데 절대 그게 아니에요. 임진왜란 동안에 7년 동안에 110건이 사건이 났어요. 근데 그 중에서 28명을 목을 쳐버렸어요. 그 목을 친 28명을 조사해 보니까 일본의 앞제비 노릇, 간첩 노릇한 사람, 그리고 탈영한 사람, 탈영도 부모를 위한다든지 아프다든지 훈련을 도저히 자기는 실력이 없어서 못 받는다든지 그런 사람은 살려주고, 건강하고 부모도 이상이 없고 아프지도 않은데 이제 싸우는 것이 있어서 일본군하고 싸울 때 죽으면 안 되겠다 불안해갖고 도망간 놈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조사해가지고 처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제일로 일본의 앞제비 간첩 노릇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 사람도 용서 않고 그냥 다 숙청을 했다고 그래서 28명을 참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법에 넘겨서 최병덕, 김백일, 최정훈, 강태무, 표문 다 군법에서 넘겨서 재판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다 처벌하든지 용서를 해주든지 그래야 되는데, 세상에 뭐
지금까지 조사해 보니까 최병덕, 김백일, 최정훈, 강태무, 평원 이렇게 군사재판에서 재판은 기록이 없어요. 그러고는 세상에 최병덕은 저 국군묘지에 다 그냥 안정되어 있고, 그리고 굴에 기념비가 있고, 김백일도 거제에 기념비가 있고, 법이 없는 나라는 그건 후진국이고 그런 국가가 아니지요. 국가는 법이 있어야 되고 정의가 실현돼야 되고, 그리고 공과사가 그리고 이렇게 분명해야 되고. 그러는데 세상 전쟁이 끝난 후 7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최병덕에 대해서 간차별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고 심판하지 않은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후진국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이렇게 국군들이 소나기 같은 박격포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걸 생각하면 너무 기가 막혀요. 오늘은 뭐 여기까지 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